EU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프랑스 정부가 공식 석상에서 폭탄 발언을 했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22년간 9,200만 유로를 쏟아붓고도 해결 못한 문제를 아시아의 한 나라가 끝냈습니다. 일본이 먼저 무릎 꿇었고 독일 최고 연구소가 경악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습니다. 그 기술의 주인공이 대한민국이라는 사실. 유럽을 뒤흔든 그 충격적인 전말을 지금 공개합니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대한민국 화이팅 댓글로 한국을 응원해주세요. 저는 피에르 듀발입니다. 프랑스 북서부 브르타뉴에서 태어났습니다. 해양환경학과 자원공학을 복수 전공했고 파리 제육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프랑스 해양수산부에서 22년간 해안 폐기물 관리를 담당해왔습니다. 현재 해안폐기물관리국 부국장이며 EU 해양폐기물 정책 자문위원을 겸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해안선 3,400km의 폐기물 처리 기준을 제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제 서명이 들어간 보고서가 정책이 됩니다. 제 판단 한 줄이 수천만 유로의 예산을 움직이는 자리입니다. 저는 희망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만 이야기합니다. 증명되기 전까지는 존재하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브르타뉴의 해안은 제 유년기 전체입니다. 아버지는 칸칼 지역의 굴 양식업자였습니다. 새벽마다 바다에 나갔고 저녁이면 소금기 밴 작업복 차림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는 그 바다 옆에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아름다운 기억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양식장 뒤편에는 언덕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얀 언덕이었습니다. 눈이 쌓인 것처럼 보였지만 가까이 가면 달랐습니다. 코를 찌르는 비린내가 먼저 왔습니다. 파리떼가 하늘을 뒤덮었고 여름이면 그 냄새가 마을 전체를 감쌌습니다. 굴껍데기를 쌓아놓은 곳이었습니다. 어린 시절 친구들과 그 언덕 위에서 놀았습니다. 껍데기를 밟으면 날카로운 모서리가 고무 신발을 뚫었고 손으로 만지면 끈적한 점액이 묻었습니다. 비가 오면 검은 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바닷물과 썩은 살점이 섞인 침출수였습니다. 토양으로 스며들고 개울로 흘러갔습니다. 저는 어머니에게 물은 적이 있습니다. 저 산은 왜 안 치우냐고요.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치울 수가 없단다. 어디에 버리겠니? 그 대답이 30년이 지나도 바뀌지 않을 줄은 몰랐습니다. 해양수산부에 들어온 뒤 저는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했습니다. 프랑스는 유럽 최대 굴 양식국이었습니다. 연간 생산량이 약 8만 톤에 달했고 그중 절반 이상이 브르타뉴에서 나왔습니다. 생산량만큼 껍데기도 쌓였습니다. 연간 약 12만 톤. 프랑스 해안선 곳곳에 하얀 산이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부임 첫 해부터 해결 방안을 모색했습니다. 22년간 7건의 정부 주도 프로젝트가 추진됐습니다. 결과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부 실패했습니다. 첫 번째는 해양 투기였습니다. 가장 단순한 방법이었죠. 하지만 EU 해양환경보호 지침이 강화되면서 즉각 중단됐습니다. 벌금만 400만 유로가 부과됐습니다. 두 번째는 매립이었습니다. 지정 매립지에 묻자는 계획이었습니다. 3년 동안 1,800만 유로를 투입했습니다. 하지만 굴껍데기의 염분이 토양에 침투해 지하수를 오염시켰습니다. 주변 농지에서 작물 피해가 발생했고 농민들의 집단 소송에 시달렸습니다. 세 번째는 비료 전환이었습니다. 탄산칼슘이 풍부하니 토양 개량제로 쓰자는 논리였습니다. 이론상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염분 제거 비용이 톤당 85유로였고 시중 석회 비료 가격은 톤당 40유로였습니다. 2배 넘는 비용을 들여 품질이 떨어지는 비료를 만들 이유가 없었습니다. 네 번째는 소각이었습니다. 태워서 부피를 줄이자는 발상이었죠. 하지만 탄산칼슘은 섭씨 840도 이상에서 분해됩니다. 에너지 비용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소각로 한 기 운영에 연간 200만 유로, 처리량은 하루 겨우 15톤, 12만 톤을 태우려면 소각로 22기가 필요했고 총 비용은 연간 4,400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5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건축자재, 도로 포장재, 수질 정화제로의 전환 시도였습니다. 모두 실험실 수준에서는 가능성을 보였지만 산업화 단계에서 좌절됐습니다. 규모가 안 됐고 품질이 균일하지 않았고 무엇보다 수요가 없었습니다. 22년간 총 투입 예산 9,200만 유로, 처리된 양은 전체의 8%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92%는 여전히 해안가에 쌓여 있었습니다. 하얀 산은 더 높아졌고 악취는 더 심해졌고 민원은 해마다 늘어났습니다.
주민들은 포기한 얼굴이었습니다. 지자체 담당자들은 예산을 요청하다 지쳤습니다. 저는 최종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폐류 폐각 처리 방안 종합 검토 결과. 결론은 더 간결했습니다. 현 기술 수준에서 경제성 있는 대규모 처리 방안 부재. 최종 판정은 네 글자였습니다. 연구 관리 대상. 이건 해결이 아니라 관리의 영역입니다. 기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을 인정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게 제 결론이었습니다. 흔들림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 확신이 흔들리기 시작한 건 이후 본부에서 한 통의 공문이 도착하면서였습니다. 오후 늦게였습니다. 사무실에서 다음 분기 예산안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긴급 공문이라고 했습니다. 이후 환경총국 경유, 발신처는 대한민국 해양수산부였습니다. 저는 표지를 넘기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제목이 이랬습니다. 폐류 폐각 자원화 기술 국제협력 제안서. 굴껍데기를 자원으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제가 22년간 불가능하다고 증명해온 바로 그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실소가 나왔습니다. 책상 위에 내려놓고 읽지 않았습니다. 아시아의 한 나라가 프랑스 해양수산부에 기술을 이전하겠다고 제안한 겁니다. 프랑스에게요. 환경정책의 본산에게 환경기술을 가르치겠다고요. 동료 장 릭이 옆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뭐가 왔느냐고요. 저는 제안서를 건넸습니다. 장 릭은 표지를 보더니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이 프랑스한테 환경을 가르친다고요. 그는 웃으며 제안서를 돌려줬습니다. 한참 재밌겠네요. 그날 오후 복도에서 마주친 3명의 동료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해양환경과의 소피가 말했습니다. 이유 기준도 안 맞출 텐데요. 국제협력팀의 마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시아 국가들은 환경보다 성장을 우선하죠. 그게 우리의 상식이었습니다. 유럽이 기준을 만들고 나머지 세계가 따라옵니다. 그 순서가 뒤바뀔 일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제안서를 서랍에 넣었습니다. 잊을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사흘 후 예상치 못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환경부 차관실이었습니다. 마리 르클레르 차관이 직접 전화를 했습니다. 뒤발 부국장, 한국에서 온 제안서 보셨죠? 차관의 목소리는 사무적이었습니다. 검토 보고서를 2주 안에 제출해 주세요. 저는 당황했습니다. 차관님, 이건 실현 가능성이 없는 제안입니다. 22년간의 데이터가 그걸 증명하고 있습니다. 차관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EU 환경총국에서 공식 경유한 제안입니다. 무시할 수 없어요. 검토는 해야 합니다. 결론이 불가능이어도 괜찮습니다. 다만 근거를 갖추세요. 전화가 끊어진 뒤 저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못했습니다. 어쩔 수 없었습니다. 상부 지시입니다. 관료 사회에서 지시는 절대적이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제안서를 꺼냈습니다. 이번에는 제대로 읽어야 했습니다. 제안서는 78페이지였습니다. 표지를 넘기자 목차가 나왔습니다. 기술 개혁, 공정 흐름도, 실증 데이터, 환경 영향 평가, 경제성 분석. 체계적이었습니다. 형식은 나무랄 데 없었습니다. 하지만 내용은 믿기 어려웠습니다. 3페이지에서 눈이 멈췄습니다. 굴껍데기 가공물을 철강 용융 보조제로 활용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용융 보조제는 쇠를 녹일 때 불순물을 걸러내는 첨가제입니다. 유럽에서는 수백 년간 천연 석회석을 써왔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석회석 대신 굴껍데기를 넣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7페이지에 핵심 데이터가 있었습니다. 14개월 연속 가동 기록이었습니다. 생산 중단 제로, 사고 기록 제로, 불순물 제거 효율이 기존 석회석 대비 14% 향상, 용융 반응 속도 22분 단축, 대기 오염 물질 배출 기준치 이하. 저는 안경을 벗고 눈을 비볐습니다. 다시 읽었습니다.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14개월간 단 한 번의 중단도 없이 가동했다고요. 염분이 가득한 해양 폐기물을 섭씨 1500도가 넘는 용광로에 넣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다고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수치였습니다. 염분은 고온에서 부식을 일으킵니다. 용광로 내벽을 손상시킵니다. 쇠물에 불순물이 섞입니다. 그건 교과서에 나오는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계산기를 꺼냈습니다. 염분 농도, 열분의 온도, 부식 속도를 대입했습니다. 아무리 계산해도 14개월 연속 가동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3개월이면 내벽 손상이 시작되고 6개월이면 가동 중단이 불가피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빨간 펜을 꺼냈습니다. 제안서 위에 크게 적었습니다. 데이터 신뢰성 의심, 현장 검증 필요. 하지만 한 가지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이 제안서는 EU 환경총국을 공식 경유해서 온 문서였습니다. 외교 채널을 거쳤다는 뜻입니다. 장난이나 허풍으로 외교 채널을 사용하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은 자신들의 기술에 확신이 있었다는 의미였습니다. 만약 이 수치가 사실이라면 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저는 즉시 그 생각을 지웠습니다. 불가능합니다. 22년간 유럽의 모든 기술진이 실패한 걸 한국이 해냈다고요. 저는 검토 보고서 초안을 열었습니다.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현 불가능, 기술적 근거 미달, 추가 검토 불필요. 하지만 그 밤 잠들기 전 제안서의 한 문장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14개월 연속 가동, 사고 기록 제로. 그 두 줄이 제 확신에 아주 작은 균열을 만들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는 금이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생겼습니다. 물론 저는 그 균열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아직은요. 검토 보고서의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실현 불가능, 추가 검토 불필요. 저는 그 결론을 뒷받침할 근거만 정리하면 됐습니다. 2주면 충분했습니다. 아니, 3일이면 끝날 일이었습니다. 저는 팀원 4명을 소집했습니다. 분석실에 모았습니다. 제안서 사본을 나눠줬습니다. 한국에서 온 제안서입니다. 불가능한 내용이지만 차관 지시로 검토해야 합니다. 각자 전문 분야별로 반박 근거를 정리해주세요. 지시는 명확했습니다. 왜 안 되는지를 증명하라.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이고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저는 첫 번째 보고를 기다렸습니다. 환경 영향 분석을 맡은 나탈리가 먼저 왔습니다. 표정이 이상했습니다. 평소의 자신만만함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부국장님, 환경 지표에서 반박 근거를 찾지 못했습니다. 저는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나탈리가 서류를 펼쳤습니다. 한국 제안서에 첨부된 대기 배출 데이터, 수질 영향 평가, 토양 오염 측정치, 모든 항목이 EU 기준을 충족했습니다. 충족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기준치보다 훨씬 낮았습니다. 대기 중 분진 배출이 허용치의 38%에 불과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체 측정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습니다. 제3기관 검증이 필요합니다. 나탈리가 말했습니다. 그게요. 제안서 부록의 제3기관 검증 결과가 이미 있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독립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저는 부록을 펼쳤습니다. 확인했습니다. 수치는 거의 동일했습니다. 자체 측정과 독립 측정의 오차가 2% 이내였습니다. 조작이라면 이렇게 정밀하게 맞출 수 없었습니다. 다음 날 경제성 분석을 맡은 클레망이 찾아왔습니다. 27살의 젊은 연구원이었습니다. 그는 노트북을 들고 왔습니다. 화면에는 스프레드시트가 가득했습니다. 부국장님,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클레망은 머뭇거렸습니다. 경제성이 나옵니다. 저는 의자에서 몸을 일으켰습니다. 뭐라고요? 클레망이 화면을 돌려 보여줬습니다. 한국의 굴껍데기 가공 비용은 톤당 32유로였습니다. 프랑스에서 비료로 전환할 때 톤당 85유로가 들었던 것과 비교하면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었습니다. 가공된 굴껍데기를 철강 용융 보조제로 판매하면 톤당 58유로의 수익이 발생했습니다. 가공비 32유로를 빼면 톤당 26유로의 순이익이었습니다. 쓰레기를 치우는데 돈을 쓰는 게 아니라 쓰레기를 치우면서 돈을 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클레망의 계산을 처음부터 다시 확인했습니다. 원가 구조를 뜯어봤습니다. 세척 비용, 건조 비용, 분쇄 비용, 운송 비용, 품질 검사 비용. 항목별로 대입했습니다. 계산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보수적으로 잡아도 흑자였습니다. 이상합니다. 저는 혼잣말을 했습니다. 22년간 누구도 이 구조를 만들지 못했습니다. 클레망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부국장님, 핵심은 용도 전환인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굴껍데기를 굴껍데기로 처리하려 했습니다. 비료로, 건축재로, 도로재로. 하지만 한국은 완전히 다른 산업에 넣었습니다. 철강이요. 시장 규모가 다릅니다. 수요가 다릅니다. 가격이 다릅니다. 그 말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22년간 저는 해양 폐기물의 틀 안에서만 생각했습니다. 바다에서 나온 건 바다 근처에서 해결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한국은 그 틀 자체를 깨버린 겁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서류상 계산과 현장은 다릅니다. 저는 마지막 카드를 꺼냈습니다. 외부 검증이었습니다. 독일 프라운호퍼 연구소에 의뢰했습니다. 유럽에서 가장 신뢰받는 응용 연구 기관입니다. 한국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확신했습니다. 프라운호퍼가 허점을 찾아낼 거라고요. 열흘 후 회신이 왔습니다.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첫 줄을 읽고 손이 멈췄습니다. 검토 결과 제출 데이터의 내적 정합성 확인됨. 조작 또는 왜곡의 징후 발견되지 않음. 재현 가능성 높음으로 판단.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메일 하단에 한 줄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해당 기술에 대한 상세 자료 추가 제공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프라운호퍼 소재공학부. 프라운호퍼가 반박은커녕 오히려 관심을 보인 겁니다. 저는 모니터 앞에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의뢰한 검증 기관이 제 편이 아니라 한국 편에 선 느낌이었습니다. 데이터는 감정이 없습니다. 편도 없습니다. 그냥 사실만 말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저를 배신하고 있었습니다. 균열은 내부에서만 생긴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검토하기 시작한 지 3주째 되던 아침이었습니다. 출근길,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프랑스 인포 채널이었습니다. 평소처럼 국제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일본 수산청이 한국해양수산부와 페류, 백악자원화 기술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습니다. 일본 측은 자국 내 연간 16만 톤에 달하는 굴껍데기 처리 문제 해결을 위해 한국의 기술을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저는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차를 갓길에 세웠습니다. 라디오 볼륨을 높였습니다. 일본 수산청 대변인은 한국의 기술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확보한 유일한 솔루션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끄고 한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일본은 기술 강국입니다. 특히 소재와 환경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가진 나라입니다. 그 일본이 한국에게 기술 협력을 요청한 겁니다. 자존심이 하늘을 찌르는 일본이 먼저 손을 내밀었습니다. 사무실에 도착하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평소 아침 인사를 나누며 커피를 마시던 풍경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같은 뉴스를 들은 거였습니다. 장류기 다가왔습니다. 3주 전 한국 제안서를 보고 코웃음 치던 바로 그 동료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달라져 있었습니다. 피에르, 일본 뉴스 들었어?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장류기 말했습니다. 일본이 움직였으면 뭔가 있는 거 아닌가. 일본은 괜히 움직이는 나라가 아니잖아.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일본은 검증 없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들이 MOU를 체결했다는 건 이미 자체 검증을 마쳤다는 뜻입니다. 일본의 기술 검증 기준은 유럽보다 까다롭기로 유명합니다. 그 기준을 통과했다는 겁니다. 오후에 또 다른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EU 환경총국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일본의 MOU 소식을 언급하며 프랑스의 검토 일정을 앞당겨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담당관이 말했습니다. 일본이 선점하면 기술 이전 조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프랑스도 빨리 판단해야 합니다.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습니다. 파리의 하늘은 흐렸습니다. 저는 생각했습니다. 프랑스가 22년간 해결하지 못한 문제, 일본도 같은 문제로 수십 년간 고민했을 겁니다. 히로시마현만 해도 굴 양식이 엄청나니까요. 하지만 일본은 우리보다 빨리 판단을 내렸습니다. 자존심을 접고 한국의 기술을 받아들이기로 한 겁니다. 그날 저녁 저는 퇴근하지 않고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한국 제안서를 처음부터 다시 읽었습니다. 이번에는 반박하려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이해하려는 눈으로 봤습니다. 페이지를 넘길수록 인정해야 할 것들이 늘어났습니다. 공정 설계의 치밀함, 변수 통제의 정밀함, 14개월이라는 시간이 증명하는 안정성, 그리고 무엇보다 경제성, 쓰레기를 치우면서 돈을 버는 구조. 프랑스가 22년간 한 번도 만들지 못한 구조였습니다. 저는 마리 르클레르 차관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제목은 간결했습니다. 한국 현장 확인 출장 요청. 보내기 버튼을 누르는 순간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이건 불가능 판정을 포기하겠다는 뜻이었습니다. 22년간 지켜온 결론을 스스로 의심하겠다는 선언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차관에 답장이 와 있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습니다. 승인합니다. 일정 잡으세요. 인천공항에 내린 건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자 습한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한국해양수산부에서 나온 사무관이 마중을 나와 있었습니다. 30대 후반쯤 돼 보이는 여성이었습니다. 정돈된 정장 차림에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이름은 박 사무관이라고 했습니다. 차로 남쪽으로 이동했습니다. 4시간 거리라고 했습니다. 목적지는 두 곳이었습니다. 먼저 경남 통영의 굴 양식단지, 그 다음 포항의 철강 공장. 차창 밖으로 한국의 풍경이 스쳐갔습니다. 도로는 깔끔했고 터널은 끝없이 이어졌습니다. 산을 뚫고 바다를 건너는 인프라가 인상적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풍경을 볼 여유가 없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통영에 도착한 건 점심 무렵이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바다 냄새가 먼저 왔습니다. 짭짤하고 싱그러운 냄새였습니다. 브르타뉴의 바다와 같은 냄새였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가 달랐습니다. 악취가 없었습니다.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항구가 보였습니다. 양식장이 바다 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어선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해안가 어디에도 하얀 산이 없었습니다. 브르타뉴에서는 양식장 옆에 반드시 있던 그 껍데기 더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박 사무관에게 물었습니다. 껍데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박 사무관이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지금 가시는 곳에 있습니다. 차로 10분을 더 이동했습니다. 해안에서 약간 안쪽으로 들어간 곳에 공장이 있었습니다. 깔끔한 건물이었습니다. 간판에는 한글과 영어가 병기돼 있었습니다. 공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첫 번째 구역은 수거 구역이었습니다. 트럭들이 굴껍데기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양식장에서 바로 수거해 오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수거 주기가 어떻게 됩니까? 매일입니다. 박 사무관이 답했습니다. 양식장에서 나오는 즉시 수거합니다. 쌓이기 전에 가져옵니다. 쌓이기 전에.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프랑스는 쌓인 뒤에 어떻게 치울지 고민했습니다. 한국은 쌓이기 전에 가져갔습니다. 접근 자체가 달랐습니다. 두 번째 구역은 세척 라인이었습니다. 거대한 회전 드럼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굴껍데기가 담수와 함께 드럼 안에서 세척됐습니다. 3차에 걸친 반복 세척이었습니다. 세척수는 정화시설을 거쳐 재활용됐습니다. 염분을 씻어내면서도 물을 낭비하지 않는 구조였습니다. 세 번째 구역은 건조와 분쇄였습니다. 열풍 건조기를 지나면 하얀 덩어리가 고운 가루로 변했습니다. 저는 완성된 가루를 손으로 만져봤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밀가루와 비슷한 촉감이었습니다. 냄새를 맡아봤습니다. 바다 냄새가 전혀 나지 않았습니다. 완벽한 타렴이었습니다. 이 공장의 연간 처리 능력이 얼마입니까? 25만 톤입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프랑스 전체의 연간 굴껍데기 발생량이 12만 톤이었습니다. 이 공장 하나가 프랑스 전체 물량의 2배를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는 이런 공장이 여러 곳 있었습니다. 네 번째 구역은 품질 검사실이었습니다. 가공된 분말의 칼슘 순도, 염분 잔류량, 입자 크기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기준 미달 제품은 자동으로 재가공 라인으로 돌아갔습니다. 공장 전체가 하나의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하지만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반박할 게 없었습니다. 지적할 게 없었습니다. 다음 날 포항으로 이동했습니다. 철강 공장이었습니다. 정문을 들어서자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거대한 굴뚝에서 연기가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공장 기술팀장이 마중 나왔습니다. 50대 초반의 남성이었습니다. 단단한 체격에 조용한 인상이었습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그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현장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의 손이었습니다. 원료 투입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거대한 저장고가 나타났습니다. 한쪽에는 석회석이 쌓여 있었고 다른 한쪽에는 통영에서 봤던 그 하얀 가루가 포대째 적재돼 있었습니다. 기술팀장이 설명했습니다. 석회석과 혼합해서 투입합니다. 비율은 공정에 따라 조절하고요. 현재 석회석 대체율은 약 40%입니다. 40%면 상당한 비율이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설비를 개조하셨습니까? 기술팀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기존 라인 그대로 씁니다. 별도 설비 없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새로운 원료를 쓰려면 보통 설비를 바꿉니다.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죠. 그런데 아무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겁니다. 용광로 구역으로 이동했습니다. 열기가 얼굴을 달궜습니다. 섭씨 1500도가 넘는 온도였습니다. 쇠물이 불을 머금고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투입구에서 컨베이어 벨트가 원료를 실어 나르고 있었습니다. 석회석과 굴껍데기 가루가 정해진 비율로 섞여 들어갔습니다. 제어실로 들어갔습니다. 모니터가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온도, 압력, 용융 속도, 불순물 수치. 실시간 데이터가 흘렀습니다. 모든 지표가 정상이었습니다. 정상을 넘어서 우수했습니다. 불순물 제거율이 석회석 단독 사용 대비 14% 높았습니다. 용융 반응 시간이 22분 단축됐습니다. 슬래그 품질도 달랐습니다. 기술팀장이 슬래그 샘플을 보여줬습니다. 색이 밝았습니다. 질감이 균일했습니다. 석회석만 썼을 때보다 확연히 좋았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옵니까? 이론적으로 석회석보다 좋을 수가 없는데요. 기술팀장은 잠시 생각하더니 답했습니다. 굴껍데기 탄산칼슘의 결정 구조가 석회석과 다릅니다. 생물이 만든 칼슘이라 다공성이 높습니다. 표면적이 넓으니까 반응이 빠른 겁니다. 생물이 만든 칼슘, 자연이 수백만 년에 걸쳐 만든 결정 구조, 인간이 공장에서 흉내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한국은 그걸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용광로 앞에 40분 넘게 서 있었습니다. 불꽃을 지켜봤습니다. 문제가 생기길 기다렸습니다. 온도가 흔들리거나 압력이 치솟거나 경보가 울리길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용광로는 고요했습니다. 불꽃은 안정적이었습니다. 쇠물은 끊김없이 흘렀습니다. 기술팀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14개월째 이 상태입니다. 특별한 날이 아닙니다. 매일 이렇습니다. 그 말이 가장 충격적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라는 것, 시연을 위해 준비한 게 아니라는 것, 일상이라는 것.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메모장은 백지였습니다. 반박할 근거를 한 줄도 적지 못했습니다. 공장을 나올 때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서쪽 하늘이 붉었습니다. 저는 차에 올라타며 뒤를 돌아봤습니다. 공장은 여전히 가동 중이었습니다. 내일도 모레도 똑같이 돌아갈 거였습니다. 22년간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하지만 불가능은 여기에 없었습니다. 가능이 일상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건 5일 뒤였습니다. 저는 곧바로 출장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제목은 이렇게 적었습니다. 한국 폐류 폐각 자원화 기술 현장 확인 결과. 결론은 3줄이었습니다. 기술적 실현 가능성 확인, 환경 안전성 확인, 프랑스 시범 사업 검토 제안. 보고서를 차관에게 제출했습니다. 동시에 EU 환경 총국에도 사본을 보냈습니다. 저는 예상했습니다. 관심이 쏟아질 거라고요. 질문이 쏟아질 거라고요.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침묵이 아니었습니다. 폭풍이었습니다. 보고서 제출 3일 후 EU 석회석 산업연합회에서 공식 성명이 나왔습니다. 연합회 의장 명의였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해외의 기술의 성급한 도입은 유럽 원료 산업의 안정성을 심각하게 위협합니다. 수십 년간 축적된 공급망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유럽 석회석 시장은 연간 47억 유로 규모였습니다. 독일,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에 걸쳐 수백 개 기업이 얽혀 있었습니다. 수만 명이 이 산업에 종사하고 있었습니다. 굴껍데기가 석회석을 대체하기 시작하면 이 시장이 흔들립니다. 성명이 발표된 다음 날 부서 내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국제협력팀의 마르크가 복도에서 저를 만났습니다. 평소엔 가볍게 인사하던 그가 발걸음을 멈추고 말했습니다. 피에르, 석회석 연합회가 크게 반발하고 있어. 조심하는 게 좋겠어. 조심하라니요. 저는 현장에서 확인한 사실을 보고한 것뿐입니다. 마르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실이 문제가 아니야. 타이밍이 문제지. 그의 말이 맞았습니다. 석회석 연합회는 EU 환경 정책에 막대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비 자금만 연간 2천만 유로에 달했습니다. 국회의원들, 환경 관료들, 학계 전문가들과 긴밀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뒤 상황이 더 악화됐습니다. 부서 내에서 공식 문제 제기가 올라왔습니다. 한국 출장의 적절성에 대한 내부 검토 요청이었습니다. 핵심 내용은 이랬습니다. 뒤발 부국장이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 국가의 기술을 일방적으로 옹호하고 있다. 객관성 검증이 필요하다. 저는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읽으며 이 말을 짚었습니다. 이해관계라니요.
저는 한국에서 한 푼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데이터를 보고 사실을 말했을 뿐입니다. 하지만 이건 사실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질서의 문제였습니다. 유럽이 만들어 온 질서. 유럽이 기준을 세우고 나머지 세계가 따라오는 질서. 아시아의 한 나라가 유럽의 기술을 가르친다는 건 그 질서를 뒤흔드는 일이었습니다. 복도에서 동료들이 저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에서 제 발언에 반응하는 사람이 줄었습니다. 점심시간에 혼자 먹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저는 22년간 이 조직에서 일했습니다. 한 번도 고립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이었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반박하지 않았습니다. 데이터를 부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저를 흔들었습니다. 산업은 진실보다 질서를 우선합니다. 변화보다 안정을 택합니다. 한국의 기술이 위험한 게 아니었습니다. 위험한 건 변화 자체였습니다. 그때 한국해양수산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박 사무관이었습니다. 통영에서 저를 안내했던 그 사무관이었습니다. 이메일 내용은 짧았습니다. 프랑스 내 반대 여론이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가 제안을 하나 드려도 되겠습니까? 저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씀하세요. 다음 날 공식 제안서가 도착했습니다. 프랑스 현지 시범 사업 제안이었습니다. 내용은 이랬습니다. 첫째, 시범 사업 초기 설비 비용 전액 한국 측 부담. 둘째, 운영 기간 12개월. 셋째, 모든 데이터 실시간 공개. 이후 검증 기관 상시 입회. 넷째, 목표 미달성 시 즉시 철수. 원상 복구 비용도 한국 측 부담. 저는 2번 읽었습니다. 3번 읽었습니다. 한국이 자기 돈을 들여서 프랑스 땅에서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실패하면 한 푼도 안 받고 떠나겠다는 겁니다. 이건 자신감이 아니었습니다. 확신이었습니다. 저는 이 제안서를 차관에게 올렸습니다. 동시에 반대파에게도 보여줬습니다. 석회석 연합회의 반대 논리는 항상 같았습니다. 검증이 안 됐다. 위험하다. 성급하다. 하지만 한국이 자기 비용으로 증명하겠다는데 프랑스가 거부할 이유가 뭡니까? 반대파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오히려 일부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실패를 증명할 좋은 기회 아닌가. 한국이 직접 망하는 걸 보여주면 논쟁이 끝나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시범 사업이 승인됐습니다. 장소는 브르타뉴. 제 고향이었습니다. 30년 전 어린 시절 뛰어놀던 그 해변에서 하얀 산이 만들어졌던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승인 소식을 듣고 저는 사무실 창밖을 오래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뛰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한국만 망신당하는 게 아닙니다. 저도 끝납니다. 22년 경력이 물거품이 됩니다. 내부 감사 요청은 징계로 바뀔 겁니다. 하지만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통영에서 봤던 깨끗한 해안, 포항에서 봤던 고요한 용광로, 14개월간 단 한 번도 멈추지 않았던 기록. 그걸 본 사람은 돌아갈 수 없습니다. 저는 데이터를 믿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믿기로 했습니다. 한국팀이 브르타뉴에 도착한 건 시범 사업 승인 2주 뒤였습니다. 인원 35명. 장비를 실은 컨테이너 8대가 캉칼 해안 인근 부지에 내려졌습니다. 저는 현장에 나가 지켜봤습니다. 한국 엔지니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도착하자마자 측량을 시작했습니다. 도면을 펼쳤습니다. 쉬는 시간도 없이 기초 작업에 들어갔습니다. 6주간 설비가 올라갔습니다. 수거 시스템, 세척 라인, 건조기, 분쇄기, 품질 검사 장비. 통영에서 봤던 것과 같은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규모는 작았습니다. 시범 사업이니까요. 연간 처리 능력 3만 톤 규모. 프랑스 전체 물량의 4분의 1이었습니다. 시운전 첫날이 됐습니다. 현장에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EU 환경총국 검증단 4명, 프라운호퍼 연구소 기술위원 2명, 프랑스 환경부 관계자 7명, 그리고 석회석 연합회에서 보낸 옵서버 3명. 반대파도 와 있었습니다. 실패를 확인하러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마리 르클레르 차관도 참석했습니다. 저를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결과로 보여주세요. 한국팀 책임자가 가동 버튼을 눌렀습니다. 컨베이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브르타뉴 해안에서 수거된 굴껍데기가 세척 라인으로 들어갔습니다. 회전 드럼이 돌았습니다. 물이 분사됐습니다. 통영에서 본 그 공정이 프랑스 땅 위에서 재현되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배치가 건조기를 통과했습니다. 하얀 가루가 나왔습니다.
이후 검증단이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현장에서 바로 분석이 시작됐습니다. 30분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염분 잔류 농도 0.018%, 칼슘 순도 97.1%, 한국 본토의 수치와 거의 동일했습니다. 프라운호퍼 기술위원이 고개를 끄덕이며 기록지에 적었습니다. 석회석 연합회 옵서버들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첫 달이 지났습니다. 처리량이 집계됐습니다. 월간 목표 2,500톤 대비 실적 2,800톤, 달성률 112%, 설비 이상 제로, 환경 기준 위반 제로, 민원 제로. 3개월이 됐습니다. 변화가 눈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가에 하얀 산이 줄고 있었습니다. 매일 수거 트럭이 다녀갔습니다. 새로 쌓이는 양보다 가져가는 양이 많았습니다. 산의 높이가 낮아지고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뼘도 줄지 않던 산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소식은 다른 데서 왔습니다. 브르타뉴에서 150km 떨어진 철강 공장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시범 사업장에서 생산된 가공 분말을 구매하고 싶다는 요청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수입하는 것보다 운송비가 적게 든다는 계산이었습니다. 쓰레기가 상품이 됐습니다. 수요가 생겼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이후 검증단이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6페이지짜리 보고서의 결론은 단 2줄이었습니다. 기술적 재현성 확인, 유럽 내 확대 적용 권고. 저는 그 보고서를 사무실에서 읽으며 손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유럽 최고 권위의 검증 기관이 공식적으로 인정한 겁니다. 22년간 제가 불가능하다고 했던 것이 6개월 만에 가능으로 뒤집혔습니다. 하지만 진짜 대반전은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EU 환경위원회 긴급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안건은 하나였습니다. 폐류 폐각의 분류 재검토. 저는 프랑스 대표단의 일원으로 참석했습니다. 회의실에 들어서는 순간 심장이 벼락치듯 뛰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저는 이 위원회에 불가능이라는 보고서를 올리려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토론은 짧았습니다. 데이터가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으니까요. 표결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압도적이었습니다. EU 환경위원회는 폐류 폐각을 폐기물 목록에서 삭제하고 전략산업자원으로 공식 재분류했습니다. 회의실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박수를 치지 못했습니다.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22년입니다. 22년간 쓰레기라고 불렀던 것이 오늘부터 자원이 됐습니다. 더 놀라운 일이 뒤따랐습니다. 석회석 연합회가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반대 성명이 아니었습니다. 폐류 폐각 자원화 기술과 기존 석회석 산업의 공존 모델을 제안합니다. 석회석 수요의 일부를 폐각 가공물로 대체하되 기존 산업의 연착륙을 위한 전환 기금을 마련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반대하던 사람들이 공존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함께 가겠다는 판단이었습니다. 현실이 이념을 이긴 순간이었습니다. 시범 사업이 정식 운영으로 전환된 뒤 8개월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주말이었습니다. 저는 브르타뉴로 향했습니다. 공무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가고 싶었습니다. 칸칼레안에 도착한 건 오후 늦게였습니다. 차에서 내려 바닷가로 걸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짭짤한 바다 냄새가 났습니다. 그리고 그뿐이었습니다. 악취가 없었습니다. 30년간 이 해안을 뒤덮었던 그 냄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마을 전체를 감싸던 부패취, 관광객들이 코를 막으며 돌아가게 만들던 그 냄새, 없었습니다. 해변을 따라 걸었습니다. 양식장 뒤편으로 갔습니다. 하얀 산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산은 아직 완전히 사라지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높이가 절반 이하로 줄어 있었습니다. 30년간 한 뼘도 줄지 않던 산이 8개월 만에 반으로 줄었습니다. 수거 트럭이 매일 다녀간 결과였습니다. 산 옆에 서서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에 실려오는 건 바다, 냄새뿐이었습니다. 파리떼가 없었습니다. 검은 침출수가 흐르던 개울은 맑은 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어린 시절이 떠올랐습니다. 이 언덕 위에서 친구들과 뛰어놀았습니다. 고무 신발을 뚫고 들어오는 날카로운 껍데기, 손에 묻는 끈적한 점액, 여름 밤마다 창문을 닫아도 스며드는 악취. 어머니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저 산은 왜 안 치우냐고요. 어머니의 대답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치울 수가 없단다. 어디에 버리겠니? 저는 속으로 대답했습니다. 치울 수 있게 됐습니다. 어머니.
버리는 게 아니라 바꾸는 겁니다. 쓰레기를 자원으로 바꾸는 겁니다.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방법을 찾았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닦지 않았습니다. 22년간 불가능이라고 했던 사람의 눈물이었습니다. 틀렸다는 걸 인정하는 눈물이었습니다. 동시에 고향 바다가 깨끗해지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해변에서 양식업자 한 명을 만났습니다. 아버지 세대부터 이곳에서 굴을 키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예전엔 껍데기 버리는데 톤당 15유로를 냈어요. 지금은 수거업체가 톤당 8유로를 줍니다. 비용이 수입으로 바뀌었어요. 웃으며 덧붙였습니다. 바다 냄새만 나는 해변은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년 만에 처음. 그 말이 전부였습니다. 파리로 돌아온 뒤 저는 EU 환경위원회에 최종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브르타뉴 시범 사업의 성과와 함께 기술 확대 적용 계획을 담았습니다. 스페인 갈리시아, 포르투갈 알가르베, 이탈리아 사르데냐, 유럽 전역의 폐류 양식 지역에 동일한 시스템을 도입하는 로드맵이었습니다. 총 예상 처리 규모는 연간 45만 톤, 대체 가능한 석회석 수입량은 연간 38만 톤, 절감되는 석회석 채굴로 인한 탄소 배출 감소량은 연간 약 12만 톤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 하나가 유럽의 해안을 바꾸고 철강 산업의 원료 구조를 바꾸고 탄소 배출까지 줄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하나를 다르게 본 것뿐인데 이 모든 변화가 시작된 겁니다. 저는 22년간 전문가였습니다. 데이터만 보고 현실만 이야기한다고 자부했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면 저는 데이터를 본 게 아니라 편견을 본 겁니다.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먼저 내리고 그 결론에 맞는 근거만 찾았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가능하다는 전제에서 출발해서 방법을 만들었습니다. 같은 문제 앞에서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가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쓰레기는 없습니다. 아직 쓰임을 찾지 못한 자원이 있을 뿐입니다. 불가능도 없습니다. 아직 방법을 모를 때 쓰는 단어일 뿐입니다. 한국은 그걸 증명했습니다. 굴껍데기 하나로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줬습니다. 저는 피에르 듀발입니다. 프랑스 해양수산부 부국장이며 22년간 이 문제를 불가능이라 불렀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저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건 쓰레기가 아닙니다. 이건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새로운 답입니다. 지금까지 프랑스 해양수산부 피에르 듀발이 대한민국에서 경험한 충격적인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의 해안도 브르타뉴처럼 깨끗해질 수 있도록 이 이야기를 널리 공유해주세요. 불가능은 아직 방법을 모를 때 쓰는 단어일 뿐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터칭 스토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